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민박 4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좀 업로드가 약간 늦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주말에 또 그동안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댓글에서 전교 1등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으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아이디어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주말 동안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게 협력의 진화라고요. 제가 투자의 본질에 써놨는데 그 The Evolution of Corporation이라고 해서 로버트 엑슬러드 교수라는 분이 1984년인가에 뭐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제가 얘기해 놨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협력의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우리의 그런, 사회가 보면, 결국은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시너지가 난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배신을 때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 배제를 시키게 되면서 결국은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면 이렇게 되게 얕게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비난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불쌍해요. 저렇게 혼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저렇게 하면 결국은 협력을 안 해줍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 신문을 통해서 진짜 이 매일매일 신문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매일 이렇게 영상 찍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게을러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꼼꼼하게 이제 다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또 좋은 댓글로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늦었으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먼저 루브라 전쟁 전 수준 회복 외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거는 외환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그 외환 시장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약간은 주관적으로 저는 좀 낙천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원래부터 이제 좀 비관적인 분은 비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지금 이 국면에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을 망가뜨리는 어떤 큰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외환시장이고, 왜 그러냐면 외환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이 환시장입니다. 모든 수출 대금과 금융거래가 전부 다 이 외환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고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환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요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루브라 전쟁적 수준은 왜 에너지 수출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중국, 인도 등 대러 제재에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이제 그 미국이 얘기하는 그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또 빠져 있고, 그죠? 러시아 금융당국이 또 예금 금리를 그때 확 올렸었죠.
그러면서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게 2월 24일이니까 요 그래프 보시면 루블화 가치가 2월 초만 하더라도 75 달러당입니다. 달러당 75루블 하던 게 140까지 갔으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750원 하다가 갑자기 1,400원 된 거예요. 그렇게 두 배로 치솟다가 다시 82.854로 4월 15일 기준인데요. 이렇게 됐으면 거의 다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침공한 이후에 이 급락했던 이유가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하는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건데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가 뉴욕타임즈에서 러시아 경제 관리들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군들보다 유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군들 전부 숙청되고 지금 막 푸틴이 막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금융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잘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고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분야에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일 큰 게 이제 러시아의 원자재 부분인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최대 석유 회사 쉘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원유 50.01%에 러시아산 원유 49.99%를 섞은 석유 제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판매하는 석유 제품은 러시아산 혼입 비율이 50% 미만이라서 형식적으로 러시아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야, 이런 식으로 또 그 제재를 다 피해가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유럽은 380억 달러, 약 47조 원 상당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이 3,2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3% 이상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제가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2월 초만 하더라도 그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높아져 있는 유가랑 기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를 즐기면서 전쟁이 날듯 말듯 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쟁을 하긴 했고 그래도 유가가 지금 막 106불이었죠 어제. 높은 가격에서 이제 움직여 주다 보니까 2014년 초에 100불 이상이었다가 그 2014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가가 확 빠지는데요. 한 60불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15년 말에는 이제 30불대까지 빠지고 16년 2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했을 때는 오히려 26불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2014년이니까 지금 거의 8년 만에 다시 이제 100불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요즘은 아주 원자재를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 엔화 얘기했었듯이 경상수지 원자재가 없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돌아섰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이렇게 막 흑자가 나면 오히려 이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5년 새에 41% 폭등. 한국 최저 시급이 도쿄를 추월했다라고 하면서 표가 나오네요. 보니까 한국 도쿄 최저 시급에 대해서 2022년 1분기 평균 기준이고요. 주유 수당을 포함했다라고 돼 있는데 2017년만 하더라도 도쿄가 9,397원인데 우리가 7,764원 차이가 좀 났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도쿄가 11,200원 정도 하다가 1,553원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은 1,783원인데 우리 한국의 최저시급이 1,992원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되면서 일본의 최저시급을 추월했네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일본은 여전히 이제 물가가 계속 이제 저물가가 있고 금리조차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년 동안의 한일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한국이 41.6%고 일본은 13%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부담이 6.4조 는다. 요게 이제 항상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이래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요. 지금 작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9조 되고요. 코로나 발생 후 2년간에 33% 급증을 했는데 올 기준 금리가 2%대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 때 계속 이렇게 대출금하고 이자를 갚는 걸 이제 연장 지원 조치 해줬었잖아요. 그게 이제 9월 달 되면 이게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나면 부채와 이자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표에 지금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총 대출 684.9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자 대출이 448조 그리고 가계 대출이 236조였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총 909조에서 가계 대출이 309조고 요 사업자 대출이 599.5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에서 주담대 변동금리 4월 8일 적용이 되는 건데, 주담대 여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금리가 3.4에서 5.3이고, 주담대 고정금리는 이제 고정으로 하면, 변동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객이 이제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고정할래 하면 이 변동금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고정금리는 3.9에서 6.38. 그리고 신용대출은 1년 기준으로 1등급인데 이 경우에 그 3.5에서 5.18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배당 10조 챙기고 원화 약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 라는 뉴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잔인한 4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잔인한 4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요 말이 좀 쏙 들어갔죠. 과거에는 4월 달만 되면 뭐 잔인한 4월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이제 배당이 많아지면서 4월 달에 보면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배당금으로 들어온 배당금으로 또 그걸로 주식 더 사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4월 달이 보면 시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배당금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수요세가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배당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화 약세의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작년에 결산법인 배당금이 30조 정도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게 32%가 이제 지급이 됐는데 삼성전자에만 1조 3천억 최대 금액이 나왔고 30조에서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는 되니까 그죠? 그러면
20%나 되니까 30조에서 그 평균 배당률을 봐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주잖아요. 왜 1조 3천억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 이 금액보다 이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지주 3사도 1조 5천억에 달했고, 국내 증시 재투자는 1조에 그쳐. 이달 3조 팔아치운 외국인. 워낙 값이 안정돼야 증시에 유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표 보시면 올해 외국인 기말 배당금 상위 기업으로 삼성이 이제 1조 1184억이고요. 그리고 KB금융이 5,900억. SK하이닉스가 5,184억. 그리고 하나금융이 4,700억인데 최근 5년 동안의 외국인 기말 배당금 지급 현황이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뭐 보면 8조 거의 이제 한 9조에서 8조 정도씩 줬고 2020년도에 이 배당 추이가 그 좀 중요한 이유가 그 이익에 대한 플렉추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좀 보면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20조 영업이익 내다가 그 다음 해 19년도에 2조 7천억인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한 50 몇 조 내다가 한 20 몇 조로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때 배당을 줄이지 않았었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약간 시클리컬 기업이라서 이익 자체는 확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 배당 자체는 일정하게 주는구나. 그러면 주주들이 좋아하죠. 그런 부분들이 2020년에서 2021년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또 9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약간 뭐 반도체 산업이 좀 안 좋아 보이면 또 이래 팔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51%나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봤을 때는 50% 미만으로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가요. 작년 차 100대 중 38대가 중국에서 팔렸다. 테슬라 최대 수혜라고 되어 있고요.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의 지난해 판매 규모를 보면요. 유럽에서 1177만 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미국이 1492만 대, 그리고 중국이 2148만 대. 중국이랑 이제 인도랑 거의 이제 인구수가 한 14억, 중국은 지금 뭐 14억 7천 정도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몇 대 팔렸냐면요. 300만 대 팔렸습니다. 300만 대. 중국이 2148만 대 팔린 거에 비하면 규모가 되게 작죠.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이제 소득 격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주요 전체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이런 어느 정도 그 소비의 규모가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굉장히 커졌고, 구매력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또 GDP를 추월도 하긴 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 한 2,100만 대, 그 다음에 미국이 1,500만 대, 유럽이 1,200만 대. 유럽이 원래는 전통적인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 있다가 남유럽을 비롯해서 계속 이렇게 유럽이 조금 이렇게 침몰하고 있죠. 그 경제의 축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차에 100대 중에 38대를 중국에서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 오늘 이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고 있느냐. 전체 이 자동차 판매 중에서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라고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중국하고 유럽은요, 거의 전기차 침투율이 20%가 다 넘어요. 근데 미국은 테슬라가 저렇게 주도를 하는데도 실제로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비율은 한 6%가 안 됩니다. 5.6%,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 세계 5,591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한 5,600만 대가 판매됐다고 보면 되고요. 한 4.4% 증가를 했다고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순수 전기차만 12.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월 판매 동량을 보면 거의 20%가 넘는데 작년 전체로 보면 순수 전기차가 12.7. 미국에서는 이제 토요타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1등을 하긴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인도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시장 확대와 현대차, 기아의 약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니까요. 한번 여기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영상 촬영이 좀 늦어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찬 한 주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